산림 경영을 하려면 임도가 필요하다. 이게 임업인들의 입장이고 임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임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작업로나 운제로 정도 수준으로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산사태 위험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항상 예산이랑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안 돼서 그 도로 부분이 뭐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산사태에 취약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임도는 꼭 그 산주나 임업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입터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림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산림 분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그 주제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로 귀촌해서 이제 임업과 농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농산업팀 네트워크의 대표 김소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소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전문임업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성준입니다. 사실 김소민 대표님을 모신 것도 산림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젊은 청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림 관련 업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산림청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 총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임업후계자 동림과 신지식 임업인이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업후계자가 된 지는 19년 차가 돼서, 네, 원래 서울에 있다가 19년 전에 그 임업후계자도 되고 산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임업인 관점에서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업인이나 네, 그쪽에 있죠. 제도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감안해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임도 논쟁인데요. 사실 이제 산림을 관리하려 그러면, 숲가꾸기를 하려 그러면 임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도가 또 어떻게 보면은 산사태라든가 산불에 확산하는 데 또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임도라는 게 뭔지부터 있잖아요.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네,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임도라고 하면은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도랑 임업인이 생각하는 임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산에 있으면 다 임도 아닌가요? 그게 임도라고 하면은 그 거의 좀 포장도 되고, 이제 경사가 있는 데들은 포장이 되고, 또 임도 종류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튼튼한 도로를, 산에 나는 도로를 임도라고 하고요. 그럼 저도 이제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차 한 대, SUV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경사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군데군데 포장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대부분이고, 이걸 저는 대체로 임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임도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주들이 보통 그 임도라고 하는 도로를 내는 것들이 운제로가 있고요. 또 작업로가 있습니다. 원제로는 뭐예요? 구름 위에 있는 뭐 낫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운제로를 쉽게 하면 목재를 잘 나르는 길입니다. 네, 나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은 좀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운제로는 아주 폭이 좁고, 그래 다시 트럭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트럭만 이렇게 다니고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시 도로인가요? 그쵸. 임시도로입니다. 길이 좁다 넓다가 이게 임업인하고 우리랑 되게 다른 거죠. 임업인 아니시요? 우리가 같은 입장인가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차가 다니니까 넓은 거고, 이제 진짜 작업을 하는 임업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좁은 거고. 근데 임도는 한 5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 운제로는 한 1.5m?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한 대 이렇게 실어 나를 정도 이건 수준밖에 안 선수들이나 됩니다.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네, 저 맞습니다. 같은 사람은 위험한 길이네요. 네, 그게 운제로고요. 네. 또 하나는요? 작업로가 있는데요. 네. 작업로는 작업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보면은 임산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산물을 채취하고
할 때 차를 큰 그 나무 실어 나르는 차가 아닌 작은 차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임산물들을 신고 운반하는 도로가 작업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임도라고 얘기하는가요? 네, 그 국민들은 산에 나는 도로를 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임도 왜 문제라는 거예요? 길을 산림업계 하시는 분들은 임도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임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음 좀 이따 하고, 지금은 뭐냐면은 임도가 그럼 왜 이게 산사태의 시발점이다, 아니면은 산불이 났을 때 하나의 뭐 통로라고 바람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확산하는 하나의 주범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저는 충분히 과학적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꾸로 말하면 임도가 있기 때문에 방화 지지선이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되지 않고 특정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마치 전부를 설명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보면 불이 조금 났을 때는 임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 방어선을 구축해 가지고 불이 확산되는 거를 멈출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산불이 났는데 그 부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 여기 산불 진화 차량이 와서 빨리 끌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도 빨리 달려가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많이 번졌을 때는 또 다른 일이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산불은 우리가 큰 산불이 났을 때만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산불은 아마 산불 통계를 보면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는데 매년 대부분의 산불은 우리가 난 줄도 모르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산불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에 보는 큰 산불은 임도가 더 바람의 통로가 돼가지고 확산하는데 주범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체로 일반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 주범보다는 정범 정도. 네. 네. 저는 별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임도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미 그리고 또 경북이나 의성 쪽을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미 산불이란 건 임도를 타고 번졌다기보다는 이미 도로 이제 계곡을 타고 이미 전체를 번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도 자체가 영향을 줬다 안 줬다 뭐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도가, 저도 동의를 해요. 내가 너무 친산림업계 쪽인가? 저도 이제 자연과학 전공했잖아요. 네. 근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물론 뭐 인위적인 거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이 되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지 어떤 A라는 원인이 전부를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마치 임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되게 하는 이 과정 자체는 되게 안타까운 일 같아요. 그럼 자, 임도를 놔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임도를 왜 놔야 됩니까? 임도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단순히 이제 목재를 그 수확해서 이렇게 목재를 베어내서 나중에 생산하는 운재료로 쓰는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나 이제 산불 같은데 그 재난에 대해서 뭔가 재난을 방지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산림 휴양 치유 이런 활동을 산에 가서 등산로나 이런 탐방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많이 산을 찾잖아요. 근데 산에 갔을 때도 임도의 트레킹 코스로 네, 다니기도 하고, 저 정말 좋아해요. 네, 또 산악 오토바이, 뭐 산림 레포츠 여러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산불 때문에 임도를 놔야 된다, 이 부분의 논리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그 다양한 테마를 위해서 임도를 놓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임도가 많냐 적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림청 자료를 보면은 독일하고 아니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제곱킬로미터당 임도가 짧습니다, 많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목적이나 살림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 다른데 독일보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놔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원래 전자재료를 하다가 음.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통계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당시 2018년에 산림청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내용이 우리나라가 OECD 4위의 산림 면적 비율을 가진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1등, 2등은 자랑하는 건 봤지만 4등이 자랑하는 건 제가 좀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산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걸 뭘 자랑할 만하게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이제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0%가 임야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전체 60%가 이제 임야인데 독일은 30%가 임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30% 임야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100만 이상이고 목재 자급률이 80%가 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체가 60%인데 목재 자급률이 17%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도 어디에 쓰이는지 너무 궁금해서 통계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산림청에 전화했는데 산림청에서 답을 그때는 이제 제가 질문이 잘못됐겠죠? 통계청에 전화했더니 그 17%의 상당수도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목재는 용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용재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서 다시 통계청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용재는 대부분 가설재라고 하더라고요. 가설재를 또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임업을 어렵네요. 모르던 사람이니까. 근데 집을 지을 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버리는 나무들 같은 비계 세우는 거 근데 그거 그런 말이군요. 것들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을 가설재라고 한다고 또 통계청 직원분이 상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결국에는 갖고 있는 전체 국토 면적의 60%라는 비율로는 훌륭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질이 그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림청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양질의 목재를 수확을 하려면 쉽게 끌고 나올 수 있는 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임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 이후 40대, 30대, 20대들은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목재를 잘 쓰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데 국내에서는 목재가 또 생산이 되지 않는 편이고 죄다 수입 목재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원료의 생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했을 때는. 그래서 임도는 언젠가는 양질의 목재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전히 제가 여전히 믿고 있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제 임도의 여러 가지 기능 한번 물어봐 주셨고, 이제 여기 최성준 소장님도 임도가 최근에는 휴양 치유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길이 매지 임도와 또 이제 황둔 임도입니다. 매지 임도 같은 경우에는 홍천 국유림 관리소가 이제 임도를 잘 관리를 하면서 그 임도를 일반 시민한테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정말 매주 차들이 꽉꽉 차서 그 길을 걷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임도 안에다가 유아숲 체험원을 이제 설치를 해서 원주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나 어렸을 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을 갖지 않고 유아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제 임업을 되게 늦게 알거나 임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미 사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임도를 통한 휴양이나 치유나 이런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임도였을지를 몰랐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임도가 분명히 좋은 기능들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림하시는 분들이 네. 임도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임도를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경치도 좋고 아니면 자연 속으로 가지고 혼자 이렇게 쭉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임도 까는 사람들이 이거 금메달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대개 다 임도가 자기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잘 모르지 않나요? 일반 도시 사람들은? 네, 잘 모르죠. 거기가 임도인지 잘 모르지만 숲속에 나는 길들을 국민들이 임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다 그 부분이 뭐 작업로나 운제로나 개인들이 신고를 해서 모든 도로를 임도를 산에 작업로나 운제로를 낼 때는 모든 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해서 좀 쉽게 운제로나 작업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연 생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임도가 나는 것들이 이제 환경 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산에 뭔가를 내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산림 경영을 하시든 아니면은 목재를 이용하든 아니면 경관 목적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산림에서 산림 작물이라고 하죠. 그걸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길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고 되긴 하잖아요. 그죠? 산림 경영을 하려면 임도가 필요하다. 이게 임업인들의 입장이고 임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임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작업로나 운재로 정도 수준으로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산사태 위험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이랑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안 돼서 그 도로 부분이 뭐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산사태에 취약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임도는 꼭 그 산주나 임업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임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구급차가 오거나 아니면 안전 때문에 이 소방차가 올 때 그런 도로가 좀 튼튼하게 있어야지 그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임업인 산주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임도나 이런 게 튼튼하게 나서 다목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도라는 건 필요하고 네. 임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네. 여전히 튼튼한 임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산사태 같은 게 잘 나지 않는 거죠.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 이게 산불의 통로가 된다 이거는 뭐 크게 동의하지 않고 그게 아주 과학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거죠.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럼 임도 논쟁에서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가요? 산림 재난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이거는 좀 인식을 할 텐데 여기서 왜 임도를 튼튼하게 못 넣느냐. 네. 네, 그리고 또 임도를 넣는 시공사들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산림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폼셈이 건설 폼셈보다 좀 단가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임도를 시공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산림법인이 일부가 임도를 그 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있다. 그래서 품셈이랑 이 단가가 조금 많이 올라간다 이러면 도로처럼 어느 정도 튼튼하게 올라간다 이러면은 더 튼튼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경쟁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시공하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산림 카르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도는 모든 산에 놓는 게 아니죠. 임도를 놓을 만한 어떤 경사도가 적당한 데만 놔야 되는 거죠.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사방댐도 마찬가지고 임도도 마찬가지고 경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임도가 내달라고 해서 다 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임도가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보통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타당하다 이러면은 임도가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그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도가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원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대신 운제로나 작업로 같은 경우는 좀 그 산주나 임업인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시사용 신고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또 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허가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임도 하나만 가지고도 참 어렵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임도에 분명히 숲을 가꾸고 산림을 경영하려면은 임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숲 가꾸기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나무 베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산에 나무를 왜 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 나무를 왜 베는지 논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은 산림업계분들은 산림 경영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산림 경영을 위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산림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무만 심어서 되는 건 아니고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지 않으면 사실 산림 경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식목일 행사만 너무 열심히 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나무를 벤다는 상상을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산림 벌채 현장에 가보면 도로를 가다 보면 모두 베기라고 하죠.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다 나무를 베버리니까 사실 이게 보긴 잘 안 좋잖아요. 보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니까 왜 저렇게 하나 이런 거부감이 솔직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무를 왜 베야 하는지 산림 경영이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봤을 때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 본인들이 숲을 보는 관점은 공원 지역,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숲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등산할 때 되게 다 글러만 다니죠. 다 국립공원이나 아니면은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근린공원이나 아니면은 여기 국립공원 같은 데는 나무를 못 베게 돼 있거든요. 산림 경영을 아예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련된 법은 되게 많이 있지만 이 산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법은 산지관리법에 있어요. 산지관리법은 이 산지를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고 또 보존산지는 또 두 개, 공익 목적으로 쓰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공익용 산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주변에 아무것도 못하는 산림경영 못하는 산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돼 있는 산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산은 그냥 내가 보는 공원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나무를 못 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이라고 다 똑같은 선이 아니고 어떤 산은 국립공원으로 이제 아주 높이 떠 떨어지는 산들이 있고 또 어떤 산은 우리 논밭하고 똑같은 거죠. 임업인들이 나무를 심고 베고 아니면 다른 산나물 같은 걸 심고 수확하고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무슨 임업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논밭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저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산림 경영에 관련되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 나무를 가꾸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베내기도 하고 뭐 솎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가지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감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잡목 같은 걸 제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꾸준히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듣기로는 또 뭐 1헥타르에 산림을 베봐야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산림 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이모께서는 대응 논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네, 100만 원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산주가 100만 원 가져가지만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산림 경영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도 많은 임업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100만 원 받는다는 거는 팩트긴 한가요? 아니면은 극단적인 사례인가요? 100만 원이라고 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사례인 산주의 부분도 수익이. 있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네. 가져가긴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만 갖고 나머지가 다른 수종으로 바뀌고 작업로도 만들어진다라고 산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쨌든 그 산림 벌처를 함으로 해가지고 산림 경영이라고 하죠.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위한 임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더 좋게 더 편하게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충분히 산림 경영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일을 30년, 40년, 50년, 100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독일이나 다른 산림 선진국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수익성 높은 산림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0년 벌기령이다 보니까 보통 40년이 지나면은 벌목업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산주들한테 나무를 자르자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죠.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40년부터 자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40년부터 자르지 않았을 때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자르지 않은 분들도 더 선택해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안 자르고 그냥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논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노령님 벌채 논쟁이 있잖아요. 네. 노령님 벌채 논쟁 중에 하나는 고등어가 뭐 이렇게 시간 둔다 해가지고 얘가 무슨 뭐 참치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무는 심어 놓더라도 잘 안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림으로 바꿔야 된다. 잘 자라는 나무로 바꿔야 된다. 수익성 높은 나무로.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령님 자체를 벌채라고 새로운 나무를 심자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논쟁은 뭐냐면은 젊은 나무를 베내다 보니까 산림이 이제 탄소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탄소 감축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이슈가 되게 나온 거는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무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탄소 흡수량이 다르다라는 그래프를 내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고수분들은 네. 나이테를 보면서 네. 60년, 80년 된 나이테들도 보니까 여전히 네. 잘 크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대화에서 이제 약간 갈등에 이제 좀 확산된 계기가 젊은 나무로 세대를 이제 변경해야 된다라는 데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정서적 거리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대중 소통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쨌든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흡수원을 되게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하나 목재를 베는 것이 다 나빠, 이렇게 이제 또 결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는 거는, 그런 대화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들을 작업해서 계속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뭐냐면 환경론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LCA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뭐죠? 어세스먼트. 그 목재 쓰면 좋다고 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하자고 하지만 지금 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배를 타고 나무들이 와서 우리가 목재를 쓰고 있잖아요.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LCA 관점으로라도 자국에서의 목재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임업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뭐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목재를 수확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우리가 가진 자원이고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쟁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크게 키울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다. 이런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산은 잡목으로 쓰이잖아요. 펄프 용도로 되게 다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빨리 베내고 거기다가 80년, 100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자. 왜냐하면은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산을 갖고 온 덕분에 유기물이 토양 속에 많이 축적돼 가지고 토심이 굉장히 깊어졌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산림 업계분들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노령화된 숲, 방치된 숲, 관리된 숲, 어떤 게 낫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치된 숲에 가면 그냥 산림을 방치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임업하는 사람들이 방치된 숲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창피하거든요. 근데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된 숲에는 실질적으로 뭐 거기는 풀도 있고 뭐 잡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뭐 생물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임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업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나무를 목재를 생산한다, 임산물을 뭐 재배한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김소민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그 원시림에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환경에 대해서 해외에서 벌목하는 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해외에서 벌목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해외 벌목이나 국내 벌목이나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구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어디서 탄소가 없애되냐 차이가 없죠. 네. 탄소가 배출되냐 차이가 네. 없고. 그래서 지구 환경을 뭐 지킨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도 국내에서 하는 게 더 환경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인들이 임업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쑥쑥 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림 가꾸기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감벌 있잖아요. 감벌이나 우리 농사로 치면은 주변에 잡초를 뽑아내는 하고 비슷하겠죠. 네. 감벌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벌한 목재를 가지고 쌓아놓게 되잖아요. 이게 또 이제 홍수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뭐 시설물에 갇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산사태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보면서 산림 가꾸기를 한 목재들 있잖아요. 이거는 왜 회수를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게 들더라고요. 그게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숲 가꾸기 할 때 풀베기, 네, 어린 나무 가꾸기, 네, 뭐 가지치기 네, 뭐 이렇게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를 그 나무를 자라는 동안 그 밑에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그 이런 잇목 폐기물들을 얻다가 모아놓거든요. 네. 네, 가지 같은 거를 한 곳에 모아놔요. 그 모아놓는 이유가 그거를 또 치우는데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과거에는 모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그 미용 잇목 폐기물을 활용해서 펠릿 공장으로 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다르게 그런 부분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과거는 그냥 단순히 그 또 치우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줄 데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 관련된 연구를 보면서 이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펠릿을 만들거나 하면 경성이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미용 목재, 쌓여있는 목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경제성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전부 다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한 가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농업계에 가면 이제 목재 같은 것들을 기계로 가지고 갈아버리잖아요. 네. 갈아가 이렇게 뿌려서 퇴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청에서는 왜 그런 걸 활용 안 하는가?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드칩을 만들어서 B급 우드칩을 만들어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 보내서 하려고 하는 게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서 그게 네. 같이 연결돼야 되겠네요. 네, 연결을 해서 지금 아. 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그게 뭐 괴산이라든지 맞아요. 완주라든지 이런 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무를 크게 키우자, 오래 키우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방향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난 다른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누가 어떤 숲에 대해서는 지금 배 가지고 빨리 좋은 나무를 심어 수목을 교체한다 그러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그냥 크게 키워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누가 전문가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키우면 좋겠어. 여기는 그냥 빨리 교체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게 돼 가지고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크게 키워야 될 곳은 오히려 막 잘라내 버리고 뭐 성급하게 수확을 해버리고, 아니면 또 뭐 어떤 것은 또 경성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닌가. 다들 생각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실행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미스매치가 난다 그럽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런 논쟁을 보면서. 산마다, 그러니까 임야라고 하죠. 임야마다 거기에는 토심, 뭐 수종, 그 기후, 환경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과학적인 산림 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산림업계에서는 과학적인 산림 경영을 잘 해왔습니까? 아니요, 안 해왔던 거죠. 잘 못 해왔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논쟁이 생긴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임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임업정보다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토지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토심이 어떤지, 여기 기후가 어떤지, 산사태 지역인지 전반적인 정보가 거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임업정보다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과학적으로 임업인들, 산주들이 좀 경영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야 될 거네요. 이제부터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네, 전문가들 적극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기준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인데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 나가야 될 거고 또 임업인들인데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해도 높여가야 될 거고 이런 일을 진즉에 해오셨어야죠. 아 그런 그런 일들을 임업인들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은 편하게 제가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수행을 과거부터 좀 하긴 하고 법도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그 정책적으로 나중에 뭐 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계속 했던 분들은 원래 했던 대로 관행적으로 농사 짓듯이 임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또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대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기관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항상 대응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대응할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좀 정보화, 지식화, 뭐 이런 지식 산업화, 지식 체계화 이런 것들이 임업계에서 잘 갖춰지고 이걸 가지고 식목일 행사만큼 적극적으로 국민들인데 잘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산에서 임업이란 어깨가 울타리가 작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논의들이 바깥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계속 보면서 그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임업에 얼마 안 되신, 몇 년차 안 되신 우리 새내기 임업인 우리 김소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농업에서 주로 6차 산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원물을 활용해서 2차, 3차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농업에서는 일찍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임업 영역에서는 조금 민간 시장에서 일반 임업인들이 기업의 형태를 갖고 이런 자신의 산이나 이런 자원들을 서비스화하는 데는 조금 많이 늦게 시작했다는 감은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이나 아니면 김소민 대표님처럼 이렇게 임업을 어떻게 보면 진흥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고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업도 창업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업가 정신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서 원래 갖고 있는 인프라에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들을 되게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이런 관점들이 조금 타 영역에 비해서 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감대 형성이 되게 좀 늦은 느낌은 저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업이라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현장의 사례는 많거든요. 횡성에 있는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40대가 됐지만 낙엽송에 있는 북향 땅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꽃을 심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꽃을 판매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임업의 영역에서 커버가 하기도 어렵고 또 원예의 영역도 아닌 되게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임업의 영역으로 품으려고 하는 이제 정책 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기회에 대한 도전을 전통적인 임업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원주에 있는 이제 특정 업체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네, 가보셨겠지만 네. 낙엽송도 잘 지금 아주 멋있어요. 간발을 잘해서 정말 좋은 임도도 산꼭대기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 나무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테마임도랑 자신의 임업 경영지랑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산업 레포츠 같은 것도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1차라는 임업이라는 1차 원물 인프라 위에 2차랑 3차를 늘려가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과거 농업에선 좀 먼저 시도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민간한테 과감히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주고 관이 이제 관주도의 영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또 민간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쌓였는데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이 서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김소민 대표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쵸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 같은 것도 청소년 진로교육들도 뭐 책상 위에서만 진행되던 것들을 저는 다 청소년 진로교육을 산으로 데리고 나가서 임업을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 가운데서 법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청소년들은 임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고 산주는 잘 만들어 놓은 산에 청소년들이 놀러 오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관광학과가 있는 대학한테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산림관광학과를 트랙을 만들려고 해서 교육부의 사업을 창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산주들이 산림관광의 현장으로 이용이 되니까 지역에서의 수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이런 좀 융합형인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역을 2021년 전에는 사실 임업의 영역으로 포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업 통계 지표를 잘 만듦에 따라 21년 이후부터는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 임업인 사람들, 기업인들도 임업의 영역으로 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되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요. 이러려면 정부도 놓아줄 건 놓아줘야 되고 민간도 과감하게 요구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어떤 문서나 도식화나 사업계획서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농업은 이런 바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바뀌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면 근데 임업은 이제 그것보다는 약간 또 한 발 뒤쳐져 있다는 약간 뭐라 그러죠? 사회의 접점이 시기가 약간 늦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것도 비즈니스화로 좀 가야 되고 우리나라 어쨌든 산이 60% 70%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잘 활용해야죠. 탄소 중립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산림 경영을 해서 이제 목재를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활용을 해야 되고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의 복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활용해야 되고 국민 전체 어떻게 보면 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가 임업인들이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비즈니스로 만들어가고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활엽수하고 침엽수 논쟁을 한번 넘어가 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침엽수를 많이 심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침엽수를 많이 심는 게 왜 문제냐면은 불이 잘 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또 산림청 자료, 산림 관련 자료를 보면은 혼요림 같은 걸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로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자료를 보면은 확실하게 침엽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팩트는 여기 두 가지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침엽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침엽수 자체가 화엽수에 비해서 불이 더 잘 붙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침엽수를 중심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 나무를 많이 심었던 이유 중에 하나, 토양이 안 좋았다. 네, 토양이 안 좋았다, 네, 척박했다. 네. 네, 그래서 동해안 쪽이나 이런 데가 소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소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소나무들은 계속 잘 자랐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고 한참 지난 이후에는 침엽수만 고집하지 않고 뭐 이제 다양한 수종들을 심게 했죠. 뭐 벚나무, 뭐 왕벚나무도 심게 했고요. 산에요? 네, 산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작나무도 심게 하고 낙엽송도 심게 하면서 좀 수종을 다양하게 심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양묘라고 하죠. 네,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전체의 우량 수종을 심게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를 심은 걸 가지고
전체 이제 산들에 그 벌목을 한 다음에 산들에 심게끔 하는 지정해주는 뭐 지정양묘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침엽수를 예전에는 심다가 그 이후로는 그런 그 미리 이제 다양한 수종으로 좀 많이 확산돼가지고 심기 시작했다. 어쨌든 산림업계에서도 침엽수만 심는 건 아니다. 네, 그건 과거에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다양한 수종을 심고 토양에 맞게 아니면 미래를 봐가지고 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예전에 이랬던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농사를 지은 데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소나무를 잔뜩 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 논에, 아, 네, 밭에. 네, 밭에. 아, 그래서 그 심었던 게 나중에 또 심은 것들이 이제 산으로 팔려서 가고, 네, 그랬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공자님 말씀에 인도민정, 지도민수라고 했잖아요. 원래 산에서 나는 그 땅의 토심을 알려면 나무를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어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를 특정 수종을 심었다고 해서 그게 막 잘 활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나무가 많은 건 그 땅의 토심이라든지 그 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일부 침엽수가 더 많이 심었다. 약간 이렇게 곡해될 수 있는 논쟁은 이런 의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같이 좀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것도 산림업계에서 열심히 네. 데이터를 만들고 네. 또 국민들인데 설득해야 될 문제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다음에 이제 사유림하고 재산권 논쟁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 산림은 63%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산주들은 산에서 어떤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당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산림 경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개인의 경제적 활동들이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충돌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산림 관련 토론에서 보다 보면 산림업계 분들은 당연히 산주들도 산림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농사처럼 이게 나의 논밭인데 논밭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산이 그렇다는 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산림업계에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유림은 66.5%가 네. 사유림인데요. 전체 산림에. 네. 산림 쪽이나 임업인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에 있어가지고 농업과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산림 쪽에서는 더 많은 공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임업이 농업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보호받고 있잖아요. 근데 임업 부분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개별법에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보장된 권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베어냈을 때도 그 침해를 당하고 본인 산에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에 흙이 쓸려왔을 때도 뭔가 이게 이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죠. 이제 보면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립공원이 되는 순간 공익용산지로 되거든요. 근데 공익용산지 전에는 행위 제한을 좀 덜 받는 준보존 산지나 임업용 산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립공원으로 어느 날 지정이 되는 순간 공익용 산지로 바뀌는 거예요. 남항으로 못 빼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그 해주는 부분이 공익용 산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나중에 매수를 그 하거든요. 네. 근데 매수를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준보존 산지랑 임업용 산지일 때 매수 금액과 공익용 산지로 지정해 놓고 언제 될지 모르는 매수 금액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재산권의 침해도 있고 또
본인은 팔기 싫은데 팔기 싫고 그냥 원래 했던 행위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무조건 뭐 돈 줄게, 돈도 조금 줄게, 이거를 사겠다 이런다 이러면 이 또 헌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헌법에 보면 본인들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공공 목적으로 그 재산권 제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상이 제대로 안 됐더라. 네, 그런 문제가 그거는 좀 안타까움이 좀 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사유림이 경영을 하면서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게 재난이잖아요. 네. 산사태 문제와 산불 문제 같은데 여기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있을 거냐. 예를 들면은 산불이라는 게 한번 번지면은 요즘 산불은 굉장히 크게 번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과연 그러면은 공격적인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그럼 허용할 거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림이 거의 60, 70%를 차지하는데 적당한 보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좀 산림업계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불만일 것 같고 보상도 잘 안 해주고 내가 뭘 수익을 만들려고 그래도 다들 색안경 끼고 아니면 좀 마치 범죄자 보는 것처럼 보니까 좀 이것도 좀 이렇게 자존심 많이 상처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 대표님? 짓다가 더 잘 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네요. 사실 이제 이번 토론회를 현장에서도 보고 또 그 전에도 많이 참여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건 대화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감하고 불편할 것 같고 싸울 것 같으니까 말 자체를 되게 안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산불이나 산림 재해의 근간에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것들도 좀 플랫폼 형태로 열어놓고 의견을 되게 많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 현장에서도 사실은 지방산림과 직원분들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기다려라라든지 이건 정해진 게 없다, 규정이 없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다소 고통스럽고 불편할지라도 진작에 해왔어야 했고 한 번은 했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꾹 참다가 단기간에 이제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계기가 돼서 의견을 되게 많이 수렴하고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산림이나 농업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계도 이제 데이터를 아주 냉정하게 공개를 하고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온정주의적으로 관점에서 계속 바라봤잖아요. 산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안 그렇잖아요. 농사라는 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생태적 다양성도 굉장히 떨어뜨리고요. 산림 경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나무를 베면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만 자꾸 아름다운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대화가 사실 단절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가 밖에서 봤을 땐 그래요.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남은 숙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얘기하면서 느꼈지만 소장님이 훨씬 더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임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농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탄소. 임업인들이 또 이제 안타까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농업은 노력을 해야 탄소를 줄여요. 네. 근데 임업은 하는 작업의 상당수가 탄소를 흡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리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의 또 긍정적인 저번에 산림 토론회를 보다가 하나의 긍정적인 관점을 봤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산사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원래가 또 이렇게 높은 산들이 깎여 나가면서 평탄화되는 과정으로 자연의 흐름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부당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사방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사방댐이 효과가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재해 고수분들이 많은 비판이 있었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약간 퀘스천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근데 어느 교수님인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산사태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 하면은 재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콘크리트 방벽 같은 것들 그는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더라고요. 사방댐에 비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업계분들도 많이 의견을 나눠보셨을 텐데 대체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명을 보호하는 데는 당연히 그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어차피 이제 토심이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2m 정도 옹벽만 있더라도 인명을 보호했을 거다. 아니면 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집은 인명을 보호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인명 보호하는 방법으로 쓰고, 근데 사방댐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사태가 나는 지역은 계속 또 매년 산사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냥 공인용산지 같은 데는 뭐 평탄화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두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임업활동을 하거나 사람이 사는 지역은 사방댐을 해놓으면은 그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양한 수온 함량부터 이 그 산사태 예방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설계되고 시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임업인들이 많이 있고 저도 예전에 경기도 양평에 제가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이 재난지역으로 2번 선포가 됐거든요. 그때 산사태가 엄청 나가지고 정말 계곡이 평지가 됐어요. 아, 네, 근데 2번이나 그랬는데 그 평지가 되고 나서 나중에 한 4, 5년 후에 사방댐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산사태가 날 것 같다라고 이 재난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재난 문자가 와서 한 번씩 가보면 그 사방댐 났던 지역에는 산사태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이제 피해 없이 계속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산사태 부분은 이 사방댐이 나중에 지금 말고 산사태가 나고 그런 지역에 이 타당성 조사를 또 하거든요. 조사된 이후에 설계해서 시공이 된다 이러면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방댐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이제 옹벽을 만들고 뭐 이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이 공인용산지나 아니면은 민가나 아니면 산림 경영을 안 하는 지역은 굳이 이 사방댐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귀산촌 하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한 몇 년 사시다가 왜 우리 집에는 사방댐 안 만들어주냐, 나 죽으면 어쩔 거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내가 다치면 어쩔 거냐,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사방댐이 가능한 곳인지를 이제 타당성을 평가를 하는 그런 사례들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물론 내 사유지라서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사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관련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나도 내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귀산촌하거나 지역에 이주를 하거나 거기에서 살 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전 지원들을 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살다가 필요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집이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의 그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 살고 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다시 타당성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논쟁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던 마을이 있는 곳은 예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네,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이 굳이 위험한 지역에다 집을 짓는 거를 그거예요.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 거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시장이랑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유관 기관들이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규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는데요. 네, 기준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산사태가 날지 몰라서 거기다가 줬던 허가를 내서 지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산사태 지역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폭우가 단시간에 내리잖아요. 폭우 강도가 옛날 비보다 네. 훨씬 강해져 버렸죠. 네, 그 옛날에 잡아놨던 기준들이 그렇죠. 무의미해져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면서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산사태가 나는 지역으로 됐는데, 그 전에 허가 났던 데들은 이제 그렇게 웬만한 비에서도 이렇게 산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허가들을 계속 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계곡들 있잖아요. 계곡들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계곡들이 전체가 산사태가 나더라고요. 계곡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다 쓸려오더라고요. 뭐 여기 빼고 여기 빼고 뭐 벌목을 하고 이 부분 관계없이 모든 계곡에 산사태가 전체 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계곡물이 불어나면은 거기서 전체가 흘러내려오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산촌에 사시는 분들이 완전히 기후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위험도 같은 네.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걸 잘해줄 수 있는 전문가도 많이 도움도 주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그 도시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계곡 그 물 같은 데가 막히거나 이러면 당연히 보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근데 산에서 이제 산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왜 해주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국가 세금을 거기 투입하냐. 근데 도시에 보면은 모든 기반시설부터 문화생활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제 산촌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의 재난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복구를 해줬을 때 국세가 많이 투입이 된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세금들이 지방에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도시에 더 많은 세금들이 투입되는데 그거를 잘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막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난처한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하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때 한번 서력전을 할 기회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